제주의 역사를 꼬닥꼬닥 알아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꼬닥꼬닥 걸어서 제주.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그리고 뭔가 오늘 분위기가 좀 환해졌는데 제 옆에는 또 새로운 얼굴이 자리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1일 MC를 맡게 된 제주 KBS의 새로운 얼굴 아나운서 김예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저만 좋아하는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해서 오늘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일단 이왕 제주에 온 김에 좀 제주의 역사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일 MC 꼭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아, 이제 신입 아나운서인 만큼 뭔가 의욕이 네. 또 강한 것 같은데 그럼 제주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네. 쉬운 문제로 한번 네. 퀴즈를 내볼게요. 네, 한번 잘 듣고 맞춰보겠습니다. 맞춰보세요. 네. 이게 제주 역사 속 인물이거든요. 네. 제주에 예전에 대기근이 왔었는데 그때 자신의 전 재산을 풀어서 제주 백성들을 구제한 인물이 있어요. 이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알죠. 고상 김만덕 맞죠? 맞아요. 네. 김만덕 정도까지는 안다. 네, 그렇죠. 오케이. 당연히 알죠. 그러면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네. 또 다른 인물인데 네. 아마 이거는 꽃고사 제주를 봤던 분들은 맞힐 수가 있을 텐데 김미라 아나운서가 봤을까는 모르겠어요. 보긴 했는데 한번 네, 들어보고 들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밭담을 세워서 밭담이 네. 뭔지 알아요? 밭담이 뭘까요? 이게 밭 경계를 돌로 이렇게 아. 세운 거거든요. 네. 그 밭담을 세워서 농민들의 분쟁을 막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렵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공부 좀 해와야겠네요. 근데 지금부터 네. 알아가면 돼요. 정답은 김구 판관이거든요.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네, 텐데 잘 모르는데. 제가 이 퀴즈를 낸 뭐 이유 혹시 짐작이 가세요? 네, 저도 이제 좀 보긴 했거든요. 음. 그래서 좀 오늘 주제에 대한 좀 힌트가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눈치는 좀 있네요. 아, 다행이다. 아니, 제주 역사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제가 퀴즈로 낸 이 인물들은 일단 민심을 잘 경청을 했고 또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잘 현명하게 대처했던 리더였다. 오, 이런 리더. 공통점이 네. 있거든요. 오늘은 조선 후기에 어지러웠던 제주를 통치했던 시대의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바로 찰리사 이규원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일지는 오늘 함께해 주실 이 역사메이트 두 분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한 분씩 소개 좀 해주시죠.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이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자고요. 김형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찰리사 이규원이잖아요. 네. 뭔가 저는 찰리사 하니까 뭐 칠가이가 생각이 나는데 혹시 칠가이가 뭔지 아시나요? 칠가이는 아, 아무도 모르시나? 모를 것 같은데. 칠가이. 칠가이가 요새 밈이거든요. 좀 여유롭고 침착한 그런 사람을 칠가이라고 하는데 요새 좀 유행어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찰리사 하니까 칠가이가 생각이 나고 좀 외국에서 온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찰리사가 뭔가요? 찰리사. 저는 이 단어조차 생소해요. 네. 아니 찰리 브라운 뭐 이런 건 좀 익숙할 것 같아요. 찰리 브라운, 찰리 채플린 뭐 이건 익숙한데 찰리사라는 뭐 관직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이게? 네, 일단 일종의 그 특수한 상황에 임명되는 그러한 어떤 임시직의 명칭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그 지방에 어떤 큰 소요가 일어났을 때 이제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제 중앙 정부에서 이제 그 지방에다가 군무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내려오는 이러한 그 관리들을 일컫는 용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정삼품인 경우 정삼품으로 부임하면서 군대의 일을 같이 통과를 하는 경우에 찰리사라고 하는 명칭을 줬습니다. 찰리사 하니까 좀 생소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네. 단어조차 꺼내고 싶진 않은데 네. 그러니까 일종의 계엄사령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요즘으로 치면은 그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찰자가 이제 살필 찰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지의 상황을 잘 살펴서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혹은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어떠한 위급한 상황을 해결하라는 이제 그러한 의지가 담긴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군무를 맡아서 외방으로 파견을 온 사신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관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당시에 임명되는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이규원은 호군으로 아마 서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정사품의 관직에 있었던 무관이었는데 자세하게 그 사정을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1875년에 이규원 목사가 당시에는 통진부사로 근무했던 부분을 우리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그 통진이라고 하면은 어딘지 모르시겠죠? 네. 네. 김포 옆에. 아유, 네, 맞습니다. 바로 김포. 통영 생각했는데. 네, 김포고요. 김포의 통진은 저기 한강하구의 물길이 지나가는 요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에 1875년에 일본이 운요호라고 하는 군함을 끌고 와서 포격을 가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강화도 조약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그 시점에 통진 부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대응이라든지 혹은 이제 통진 부사로서 근무했을 때의 어떤 그 엄정한 어떤 그런 일처리가 아마도 국왕인 고종의 눈에 들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제주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이규원을 직접 선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고종 임금이요. 이제 다른 신하들이 추천을 잘 못해요. 이제 어떤 누구를 보내는 게 좋겠습니까? 하니까 고종 임금이 직접 이규원을 선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매천야록이나 이제 다른 기록들을 보게 되면 신하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보낼 게 아니라 유서와 밀부를 줘서 군사를 통괄할 수 있는 찰리사로 보내야 백성들이 따르고 복종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찰리사를 겸하게 하는데 유서하고 밀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유서. 네, 유서. 어떤 그거 아니에요? 남기는 글 뭔가 네. 뭘 할 때 네. 남기는 글 같은 건데. 그렇죠. 그 한자가 조금 달라가지고, 네, 이제 국왕이 주는 유서는 지방의 어떤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는 그 문서가 유서고요. 유서하고 같이 밀부를 줍니다. 밀부가 뭐냐면 동그랗게 생긴, 네, 맞아요. 비밀스러운 패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그란 패쪽에 앞뒤에 글씨를 새기고 반으로 쭉 쪼갭니다. 그래서 하나는 왕실에서 가지고 있고 하나는 그 지방의 군령에다가 내려줘요. 그러다가 그 지방 군령에 가서 군대를 동원할 사람을 임명하면은 그 궁궐에서 가지고 있던 그 부서의 반쪽을 그 사람에게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해당 지방에 가서 맞춰보면은 딱 들어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맞으면 이제 군사를 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디 카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안 가져가면 네. 군사를 움직일 수 없어요. 네, 그런 권한을 부여받고 이렇게 이제 이규원 목사가 제주에 1891년에 부임을 하게 되었던 거죠. 찰리사가 보통 이제 엄격한 상황이 아니면은 파견이 되지 않는데 찰리사라는 이렇게 그 임무를 이제 준 걸로 보면은 아까 한승환 아나운서께서 계엄사령관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게 굉장히 통제적 상황에 이제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통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계엄사령관 얘기할 정도면은 그 당시 제주도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다.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근데 곱씹어 보니까 이규원 목사 이후에 또 현대까지 이르러 가지고 우리 사회가 과연 통제받지 않고 살았던 때가 얼마나 될까 따지고 보니까 통제를 받고 살았더라고요, 계속. 뭐가 있었죠? 지금까지 보면? 이규원 목사가 이제 제주를 떠나고 나서 한 10여 년 후에 등장한 게 일제강점기입니다. 또 우리가 일제강점기 맞고 야 해방 맞았다 하는 순간 다시 또 제주도민이 가장 큰 아픔 사삼이 있었고 맞아. 사삼이 터지죠. 그때도 계엄이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군사 독재가 계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1987년 이전에는 거의 다 통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주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 80년대 초까지는 밤에도 한 번 못 나갔어요. 정말요? 12시 시간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맞아요. 12시 뭐 사이렌 울리고 그랬던 12시 넘으면은 유치장 가야 됩니다. 또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부모와 어떤 형제가 있는 집으로 빨리
돌아가 주십시오. 라디오 방송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 PC방에서 10시에 나오는 거. 그쵸. 그런 생각인데. 다 내보내잖아요. 그런 게 이제 나왔던 시대니까 그게 따지고 보니까 막 좀 오래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계속 그러니까 이규원 목사 이후로는 통제받았던 게 계속 지속됩니다. 네. 그 찰리사 이규원이 제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조선 후기 제주로 함께 가보시죠. 검찰 이듬해인 1883년 4월, 고종은 백성들을 울릉도로 이주시키고 본격적인 개척에 들어갑니다. 이후 이규원이 제주 목사로 부임한 건 1891년 9월. 당시 제주는 도민들의 재산을 갈취했던 제주 목사 조균하의 부패와 고된 부역에 항의한 밀란인 김지의 난이 있었고요. 부임하는 해인 1891년에는 관리와 악질 토호들의 비리 사실을 승소하면서 강력한 시위를 벌였던 이완평의 난 등이 되풀이되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고종은 위엄 있고 은덕 있는 자를 뽑아 제주 목사로 보내려 했지만 선발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주 상황이 워낙 어지럽고 민심이 흉흉해서 그 누구도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던 거죠. 이에 고종은 자신이 직접 뽑겠다는 말과 함께 이규원을 넘을 사람이 없다면서 이규원을 지명했는데요. 이런 상황은 황현의 매천 야록에 전해집니다. 이규원도 자진한 건 아니네요. 임금의 투명을 받고 제주로 떠나기 전 이규원은 고종 임금께 하직 인사를 올리는데 이때 고종은 두 가지 사항을 지시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섬에 임금의 더 과감히 지지 못하여 근래에 소란을 일으키는 배단이 많고 또한 일본 사람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명성과 업적이 있는 사람을 골라 임명하여 백성을 안정시키고 무마시킬 수 있는 방책을 찾을 수 있겠기에 내 경을 임명한 것이다. 부디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사에 임하여 골라 임명한 보람이 나타나게 하라. 전하께서 이렇게 극진히 정중하게 대해주시는데 어찌 감히 힘을 다하여 명을 받들어 집행하지 않겠습니까? 외롭게 떨어져 있는 한 개의 섬이고 풍습이 육지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고마운 뜻을 선포하고 무슨 일이든지 감독하고 단단히 타일러 경계한다면 어찌 귀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군사를 양성하여 적을 방비할 방책에 대해서 본 도에서는 대체할 방법이 없겠는가? 신이 일찍이 듣건대 향교의 직원 외에는 다 아전, 관노, 장교, 사령 따위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들 역시 다름 아닌 군사 인원이지만 미처 훈련되지 못한 군사입니다. 만일 먹일 요식의 미천만 마련된다면 묶어 세워 훈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고종이 일단 가기 전에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다 들었네요. 예. 근데 영상을 보니까 그 전에 제주로 부임했던 제주 목사들이 굉장히 부정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되게 힘들어했던 네네. 것 같아요. 예. 그 앞에 직전에 그 나왔던 목사는 조균하 목사였고 그 앞에 송구호 목사 이런 분들이 이제 제주를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흉년이 거듭되어서 이제 그 세금을 걷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중앙에 세금을 올리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불만은 이제 계속 이렇게 쌓여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일본인들이 상당수가 제주로 넘어옵니다. 어쨌든 강화도 조약 이후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왜 원래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 제주에 왜 들어왔을까요? 그러면 당시에 뭘 하러 왔을까? 아 그거죠. 고기 잡으러. 아유, 바로 아시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이제 1883년에는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거를 이제 조선하고 일본이 서로 맺게 되는데 여기에 41항을 보면 이제 서로의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게 이렇게 허가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뒤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89년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규칙을 담은 조일 통어 장정이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의 바다에 가서 이제 물질을 하고 고기를 잡는 걸 허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거기 보면은 못하게 돼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냐면 상륙은 못하고 상륙. 네, 제주 못했다가, 앞바다에서 네.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배에서 내리면 안 되는 거죠. 땅으로 내리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생선 이렇게 처리하고 하려면은 약간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내려서 설치하지 못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서 본국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도록 돼 있는 게 그 규칙이었는데, 그 힘 있고 무기가 있고 그러면은 규칙 따르시겠어요? 전 따르지만 그 사람들은 안 따르겠죠. 안 따랐겠죠. 네. 예. 그런 행패들이 계속 이제 겹쳐지고 있었는데 그 전에 조규남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건 당연히 아닙니다만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당시에 상당히 명망이 있고 그 이전에 백성들이 따를 만한 그러한 사람을 낙점한 것이 바로 이규원 목사였던 겁니다. 그랬군요. 아니 오랜 흉년으로 이제 어려웠던 데다가 네네. 지금 조정의 상황도 약간 불안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에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 그럼 당연히 민심은 요동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19세기가 특히 민심이 동요되는 걸 우리 이제 흔히 밀란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좀 가치를 좀 더 높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안 좋았고 19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양재 모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주에. 그리고 또 철종 때는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임술 밀란 1862년 그 당시는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제주에는 그해 3번이나 이제 봉기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종 당시 이때도 제주에서 밀란이 발생하는데 1890년 김지라는 인물 학위리 이제 출신인데 그분이 제주의 목사 조균하에 이렇게 도저히 이제 못 봐주겠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제주 성까지 점령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때 조균하 목사가 향리를 시켜가지고 김지한테 뇌물을 주라. 그래서 이제 무마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이제 정의현에서도 이제 봉기가 일어나거든요. 정의현에서 일어난 봉기 같은 경우에는 또 토 세력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토 세력을 집에 가서 이제 재산을 뺏고 가난한 사람 나눠줬는데 목사가 직접 관군을 투입하면서도 이제 쓸어버리게 된다. 그것도 사건이 이제 끝나고 두 차례나 고종 시절에 큰 건이 있다 보니까 찰리사로 이규원 목사가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규원 목사가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이규원 목사가 있는 동안은 조용했어요. 근데 가고 나니까 또 문제가 생겼는데 1896년에 가고 나서 다시 봉기들이 일어나요. 굉장히 큰 역사적인 거죠. 혼란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네, 계속됩니다. 된 것 같네요. 와, 오늘 좀 어렵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김용 기자가 계속 김미래 아나운서 보고 얘기하고 저희 좀 보지도 않으세요. 친숙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주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어지러운데 예. 이런 상황을 정리할 자로 그러니까 고종이 점 찍은 사람이 바로 이규원인 거잖아요.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알아보실까요? 1881년 고종은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하고 떠나기 전 특별 지시를 내리는데요. 당시 울릉도에 무단으로 침입해 고기잡이와 벌목을 일삼는 일본인들의 동태를 살피고 울릉도와 독도 개척의 가능성을 조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규원이 1881년부터 82년까지 울릉도 검찰서로 재임할 당시 기록한 울릉도 검찰일기. 여기에는 울릉도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이규원은 울릉도의 안팎을 따로 지도로 만들 만큼 상세하면서도 치밀하게 울릉도 검찰에 나섰습니다. 이규원은 검찰 후 고종을 직접 소견한 자리에서 영토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임은 물론 섬의 중요성에 대해 임금께 아뢰입니다. 그래,
울릉도의 가본이 어떻던가? 골짜기 안에 100에서 200곳가량 들어앉을 만한 곳은 17곳입니다. 그런데 개척한 후 여러 골짜기에 바다를 막을 곳이 없는 것이 결함이 옵니다. 그곳을 개척하면 사람들이 따르겠는가? 뱃사람과 약재 상인들에게 시험 삼아 물어보니 대부분 즐거이 따를 뜻이 있었습니다. 설사 한치의 땅이라고 한들 그것이 바로 조상들의 강토인데 어찌 등한시 내버려둘 수 있겠사옵니까? 전하, 부디 섬을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네, 지금도 자기 땅이라고 그렇게 우기던데 그때는 우족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울릉도에 파견된 게 이규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분은 철종 임금 때 묵과에 급제를 했어요. 근데 나이가 요즘 나이로 하면은 18에 급제를 한 건데 정말 빨리 급제를 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선시대 평균적으로 묵과 급제 연령이 30대 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노력했고 어떤 재능이 있었던 이런 분인 것 같은데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까 그 이야기 드렸던 통진부사 비롯해서 이제 여러 곳에서 이렇게 활약을 하시다가 1881년에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이 되어서 이제 울릉도를 시찰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1881년에 그 일본인들이 무단으로 이제 울릉도에 들어와서 울릉도가 그때는 이제 숲이 아주 무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목재를 베어가지고 이거를 함부로 벌채해서 이제 갖다 팔려고 하는 상황이 보고가 됩니다. 또 이걸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조선시대 내내 울릉도는 그리고 독도는 우리 영토였죠.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정도로 그 부분은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너무 먼 바다이고 거기에다가 배로 이렇게 매번 관리를 파견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공도정책이라는 걸 썼습니다. 대신에 정기적으로 그 섬에 찾아가서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수토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영토를 이렇게 그 가끔 이렇게 그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으로 머물고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 울릉도나 독도 쪽으로 계속 들어와가지고 고기를 잡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해요. 근데 김미려 아나운서도 아마 이분은 알 겁니다. 네, 누굴까요? 독도 울릉도를 지켜냈던 조선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 이름 혹시 아시는지요? 알아야 되는데. 서유석밖에 모를걸요? 누구죠? 난 모르겠어요. 안창호라도 얘기해. 누군가요? 안용복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일본까지 건너가서 그 일본 정부 당시 에도 막부로부터 이 울릉도라는 그리고 이제 이 영역은 그러니까 조선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받고 돌아오신 그런 분이 계셨죠. 이제 그 이후에도 하지만 이제 조선은 계속해서 이제 공도 정책과 수토 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었는데 이제 1880년대가 되면 이제 우리가 먼 바다에 있는 영토도 꼭 우리가 지키고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들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적임자로 바로 또 이규원이 이제 울릉도 검찰사가 되어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독도라고 부르고 있는 이 섬에 대해서도 조사를 분명하게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명을 받들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도 가기가 지금도 많이 어려워요. 지금 좋아졌- 좋아졌긴 해도 그래도 어려워요. 네. 그렇죠. 당시 이제 배로 이제 범선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길을 이렇게 가서 거기를 한 바퀴를 다 조사를 하고 옵니다. 그 독도는 어디에 있고 거리는 어떻게 되고 이런 정보들을 잘 수집을 해서 그림 울릉도 외도 내도라고 하는 지도도 남겼습니다. 이제 의외로 많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울릉도에 건너가서 비정기적이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거나 고기를 잡거나 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틈에 일본인들도 끼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앞으로는 이제 여기에다가 사람이 계속 살 수 있도록 그 지금은 나리분지라고 합니다. 그 울릉도 가운데 이렇게 원폭파에 있는 그 나리분지에 마을을 만들고 그리고 해안가에는 이런 포구를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는 관리를 파견해서 영구히 이 땅을 우리 영토로서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일기를 남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울릉도 검찰 일기라고 하는 자료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일은 잘했네. 예. 근데 그 일도 잘했고 또 그걸 또 인정받았고. 예.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을 잘하면 요즘은 그 사람만 시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섬이라는 곳이 유배지이기도 했고 또 닿기 힘든 험지였는데 울릉도에서 이제는 제주, 그러니까 섬에서 또 섬이란 말이에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힘든 업무를 가지고 이제 왔는데 좀 그 해결을 좀 했을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해결이 잘 됐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규원이 제주로 온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제주 목사 겸 찰리사로 부임한 이규원은 우선 김지의 난과 이완평의 난을 평정함으로써 민생 안정에 힘씁니다. 또 이규원은 일본 어민들의 횡포가 계속되자 당시 외교 통상 문제 일체를 관할했던 통리교섭 통상 사무아문의 문서에 따라 일본 어민들을 추방하고 어업을 금지시켰다고 조선사에 기록돼 있고요. 또 제주 연해에 73개 순포를 설치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합니다. 타국인이 연근에 들어와 수산물을 채취하거나 무태 내려 약탈하는 일을 일체 금한다. 따라서 새 고을 연해에 73개의 순포를 두고 철저히 감시한다. 만일 이 약조를 어기는 자가 있다면 이는 곧 외국과 아국의 죄인으로 간주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순포가 뭐예요? 순포가 요즘으로 치면 해경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굶주린 사람들로 가득하자 호남의 곡식 1000섬과 돈 5,000냥을 긴급 투입합니다. 하지만 관에서 빌린 곡식을 갚아야 하는 환곡기일이 다가오자 농민들의 수심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아이고 이거 어떤 거면 좋을 거라 이거. 입에 풀칠 할 거린 하는건 좁쌀 한 방울 더 하시나. 나사 며칠 먹지 않을 굶어 죽진 않지만 세상에 기력 것인 우리 어멍아방은 또 어떤 할 거고 배고프대 맨날 앙작하는 새끼들은 또 어떤 한가. 아이고 해도 무심한 하늘이여. 캐남마심. 아이고 경운디 그것만이 아니지 않을까. 아휴, 지난 봄이 관에서 빌린 황곡도 물어서 할 건디 아니 뭐가 있어서 물까 아니까. 개매 말이야. 아이고 흉년도 이런 흉년이 이식하에 이거 뭐 딱 죽으려는 소리죠. 아이고 하늘도 무심어줘.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규원은 고종 임금에게 올릴 장계를 작성하는데요. 일단 민심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전번에 올린 장계에서 진술하였는데 공공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매우 급합니다. 백성들에게 꾸어주고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묵은 황곡은 우선 상환기일을 다시 연기하도록 하십시오. 또 쌀이 생산되지 않는 추자도에서 조세로 쌀을 바쳤었는데요. 쌀 대신 돈으로 낼 수 있도록 조정에 건의합니다. 이 섬은 바다 한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토질이 척박하고 논이 없는 데다 이곳에 사는 백성들은 고기잡이로 생계를 꾸려가기 때문에 당초 조세를 정할 때에 면적에 따르는 세미를 돈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규칙을 정하고 그대로 바쳐온 지 수백 년이 됐습니다. 논이 없는 고장에서 쌀을 바치자니 실로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규원 목사의 선정에 제주인들은 목사 임기가 다하자 연임할 것을 청하는데요. 이에 의정부에서도 이런 민심을 조정에 보고하고 한 임기 더 연장할 것을 건의하기에 이릅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보고 왔는데 좀 갑자기 걱정이 드는 게 아니 우리 미라 아나운서가 이걸 이해하지 못할까 봐. 왜냐면 드라마가 제주어로 만들어진다 보니까 예. 이해가 돼요? 그 자막이 있어가지고 좀 알아듣긴 했는데 어멍아벙 이러면 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귀로 지금 네.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그 맞아요. 자막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물어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봤어요? 정 일 잘하는 것 같죠, 이규원? 오늘 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요즘 말로 뭐라고 하지? 프로일잘러. 프로일잘러. 네, 진짜 프로일잘러 같고 고종이 괜히 이규원에 신임을 준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1889년도에 조일 통어장정에 따라서 우리 바다에 일본 배가 들어와서 조업하는 것 자체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무태 상륙하거나
혹은 이제 여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원래 이제 못하게 돼 있었던 건데 이제 이 규칙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네. 규칙대로 하려면은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겠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을 이제 아까 순포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해 순포 설치 절목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좀 말이 어렵습니다. 네. 근데 연해니까 바닷가, 순포 요즘으로 치면 해양경찰의 파출소 정도 그리고 그거를 설치하는 이제 영을 내려서 네. 이제 제주에 이제 73개, 73개나 되는 곳에 이제 동마다 그러한 그 순포를 설치해서 일본 어민들이 함부로 상륙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던 그런 업적을 남겼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보니까 일단 이규원이 민심을 잘 들었던 것 같고 그걸 이제 고민하고 또 장계로 올리잖아요. 그걸 다 들어줬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일을 잘하시는 분이 맞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순포 절목에서도 여기에 근무하는 쉽게 얘기하면은 경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분들이 총을 쏘지 못하게 하고 칼만 차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구체적이잖아요.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을 거기다가 써 넣은 건데 총을 들면 군대죠. 총을 안 들면 경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들과의 충돌이 이제 예를 들면 총으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괜한 전쟁의 소지, 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칼만 차고 이제 순찰을 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디테일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아까 여러 가지 그 업적들을 보면은 중앙에서 신임하는 관리를 보냈기 때문에 또 중앙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받아줄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싶어요. 일 잘하는 후배가 뭔가 요청했을 때는 또 이렇게 들어주고 싶거든. 맞잖아요. 그만큼 일을 잘했고 인정을 받았다. 그 당시 알게 모르게 이렇게 그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제주 바다를 특히 잠수기 어업이 있었습니다. 네, 뭔가요? 그 우주복 같이 비슷한 건데 산소통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바다 위에는 저 배가 있고 산소통 연결해가지고 1시간 이상 조업이 가능하거든요. 어떤 연구자들 보면은 우리 해녀들이 바깥물질, 그리고 출간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제주도 근해에서 불법 잠수기 업을 하던 사람들 때문에 19세기 후반에 제주 해녀들이 바깥물질을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제 연구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주 바다에 이제 해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하거나 정치를 굉장히 잘했어요. 우리가 보통 축구할 때 네. 쉽게 얘기하면은 축구 선수는 똑같아요. 베스트 11 11명 똑같은데 어떤 때는 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못하기도 하잖아요. 보면은 감독 이하에 따라 가지고 완전 경기력이 다릅니다. 이게 그만큼 어떤 사람이 지휘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제주 상황도 이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규원이가 굉장히 정치는 잘했다. 근데 이규원 목사가 어쩔 수 없이 곤란을 겪은 게 또 있어요. 영상에도 나오긴 했습니다. 뭐가 나왔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건 자연재해. 자연재해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1883년에 대규모 또 흉년이 흉년? 드니까 흉년. 예, 그때 다시 이렇게 조정이 올려가지고 빨리 도와달라 하니까 호남에서 이제 긴급하게 천석이 제주도 투입됩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배고프지 않게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아까 한국 그 상한 기일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기도 그런 하는 것도 것 다 같고.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잘하고 하니까 네, 요동쳤던 민심이 자연스럽게 조금은 그래도 가라앉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백성들이 좀 더 있어달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예상보다 1년 3개월을 더 머물게 됩니다. 조선 왕조 실록, 고종실록에 딱 4글자 요것만 좀 기억해 두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요거였어요. 뭐냐면은 민정석가라고 있어요. 민정석가. 민정석가. 그러니까 이규원이 얼마나 이렇게 명성하고 업적이 컸는지 알 수 있는 건데 민정석가가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의 마음에서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백성들의 마음이 애석해서 그 떠나는 걸 애석해야 한다. 그 딱 4글자만 알아두시면 이 사람이 그만큼 정치를 잘했고 제주도민들의 마음속에 있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이건. 네, 무관이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보통 뭐 강인함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저는 좀 이분을 생각하면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당시 꼭 제주에 필요했던 리더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19세기 상황을 놓고 보면은 지방 향리하고 중앙에서 내려온 관리하고 결탁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리고 헤쳐먹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방 향리도 나쁜 놈이고 네. 내려오는 저 목사도 나쁜 놈이고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 폐해는 뭐 어쨌든 다 백성들이 받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특히 19세기가 그래요. 정조가 죽고 나서 이제 세도 정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완전히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특히 선정비 뭔지 아십니까? 선정. 선정? 예, 좋은 일을 해가지고 비를 세워준다. 그 선정비가 네. 막 세워지게 됩니다. 공덕비 같은 거잖아요. 네, 공덕비가 막 세워지는데 18세기까지는 그걸 나라에서 제한을 합니다. 수령이 7가지를 잘 해야 주어져요. 더 까다로워진 그게 건. 아니 원래는 수령 7사라고 해가지고 네. 수령이 7가지 잘 해야 농사도 잘 짓고 학교도 흥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7가지를 잘 해야 비를 세울 자격이 주어지는데 19세기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아무나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향리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 목사님 잘합니다 해가지고 저 비 하나 세워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북에도 화북 혹시 아십니까? 모를걸요. 온지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그러니까 육지에서 네. 제주로 들어오는 관문이 옛날 있었거든요. 네. 화포구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비석거리가 있어요. 비석거리? 비석을 네. 다 한 데 모아가지고 세워둔 곳. 그쪽에 비가 13개나 쫙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비가 이규원 목사 청덕비입니다. 청덕은 말 그대로 맑은 덕행을 이제 했다. 그래서 청덕비인데 거기 보면은 글자 네 글자, 그것도 네 글자 기억해 둘 만한 글자인데 삼읍안도. 그러니까 안도.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그 세계 고을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했다. 삼읍안도. 그 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비 말고 나머지 비들은 글쎄 하는 비가 굉장히 많아요. 우후죽순격으로 세우고 근데 그 비를 하나 세울 때 굉장히 힘듭니다. 비를 구해와야 되거든요. 어디서 구해오고 네. 그러면 비를 만드는 선정위원회가 또 따로 구성이 돼야 돼요. 돈을 또 누가 내야 되고 또 깎아야 되고 어마어마한 공력이 드는데 그거 다 백성들의 고열이에요. 그래서 선정위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화북 나중에 한번 가십시오. 화북 비석을 쫙 보면서 이규원 목사 것만 딱 보시고 그것만 이제 거의 지지하는 거네요. 저도 출퇴근길에 네. 저기 항상 그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세 보거든요. 13개 중에 왼쪽에서 5번째. 왼쪽에서 항상 있습니다. 5번째. 근데 그 바로 이규환 왼쪽에서 목사의 5번째. 청덕비가 오케이. 네. 가장 저는 멋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아침 저녁으로 네, 인사를 드리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세요. 좀 매일 아하. 아침 저녁으로. 저도 한번 꼭 가봐야겠네요. 그 마주치면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비슷하네.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부정부패의 네네. 어떤 상징이라고 했던 향리들 네네.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규원이 그런 사람들을 통제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통제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기간만큼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왜냐하면 짧기 때문에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고질적인 병폐 그거를 왜냐하면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를 이제 뽑아내지 못한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후로 또 밀란이 계속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리더라는 자리가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진짜. 너무 중요하죠. 아니 제주총국 아나운서실의 리더는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운 자리. 이건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더 욕먹고. 근데 이제 이경 네. 같은 경우에는 맡은 임무를 잘 해냈는데 네. 그 다음은 어떻게 돼? 또 섬으로 가진 않았겠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앙에서 이제 요직을 이제 맡게 됩니다. 1894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로 갑오 농민 전쟁이 일어났고 이제 그때도 이제 기록을 보면은 이제 우리 제주에서 이제 서울로 보내는 제일 중요한 공무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보내려고 하니 이제 길이 다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학 이제 그 혁명군이 이제 전라도 일대를 장악을 하면서 그 말을 보내도 이제 서울까지 올라갈 길이 막혔다. 그래서 요거는 좀 한 해 미뤄달라 이런 좀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제주를 잘 다스렸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갑오개혁 이제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근대화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군무아문 대신 요즘으로 이제 새로 그때 만들어진 거죠. 이제 국방부의 어떤 장을 맡게 된다든지, 혹은 이제 그 이후에 또 함경도 병마 절도사 같은 어떤 그 요직들, 우리 국방을 지키는 그러한 직들을 계속 수행하시게 되고요. 거의 뭐 울릉도도 가셨고 제주도도 오셨고, 좀 젊은 시절에는 저기 황해도의 풍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거기도 부사로 계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의 동서남북의 끝을 다 지켰던 이제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평생을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일 잘하면은 계속 시키는. 맞아요. 너무 좀 진짜 스스로 좀 돌볼 시간도 없이 너무 일만 하다 가신 게 아닌가, 조금 뭔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런데. 그렇죠. 그때 거의 뭐 전국을 이제 돌면서 이제 그 국토를 이제 지키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외방에서 수행을 하시면서 건강을 많이 해치셨을 거예요. 이제 본인의 몸이 힘든 거에 대해서 사임을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들어주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사임을 표하시지만 결국에는 상당히 이제 연세가 있으실 때까지 어떤 그러한 관료로서 무인으로서의 삶을 다 하셨고요. 그리고 1901년에 그리고 이제 지금의 북한 땅이 된 강원도 금화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이제 그런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에서 일하시다가 또 딴 데서 결국엔 북한까지, 지금의 북한까지 가가지고. 지금 돌아가신 건 지금의 북한 땅이죠. 강원도지만은. 요즘은 워라밸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진짜 너무 일만 하다 가신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아픈데, 또 이 청독비가 세워질 만큼 엄청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천야록 같은 기록에서 보면은 정말 청빈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사라든지 이런 다른 직책을 수행할 때 함부로 이제 거기에는 관에 돈을 쓰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거를 이제 백성들을 돕는 데 사용해서 거의 요즘으로 치면은 월세 내고 사시는 것처럼 정말 뭐 하나 남기는 거 없이 이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제 백성들이 따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큰 감사를 표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저희 그 국립제주박물관에 오시면 이규원 목사의 유서를 비롯해서 이제 이규원 목사의 준민등록증, 즉 호패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그 집안에서 내려왔던 이러한 자료들을 만나면서 이규원 목사의 어떤 흔적을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곧 한번 또 선보일 예정에 있는 그 재미있는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 이광사라는 분이 있어요. 원교 이광사라고 하는 분이 또 그 집안의 어르신 중에 약간 좀 반계 친족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남긴 어떤 서화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기증을 해주셔서 저희 박물관에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규원이 저 목사와 관련돼서 굉장히 귀중한 유물들이 제주에 있거든요. 울릉도하고 이제 독도하고 관계된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냥 제주에 이제 관광 오신 분들이 둘러보다가 제주에 이렇게 저 위대한 사람이 있었네. 그 사람이 보니까 울릉도도 굉장히 지켜낸 저 역할을 한 사람이네. 이렇게 알아두면 좋은데요. 그 사람도 제주에 3년이나 이제 거주를 했고 살았고 제주 백성들을 위해서 제주 백성들이 잘 살게 해줬는데 울릉도를 이렇게 검찰할 때 한양을 출발해서 돌아오는 게 며칠 걸렸을 것 같아요. 지금이면 이제 2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당시에 한 달 이상은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47박 48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에 머문 시간은 얼마 하겠습니까? 그러면 일주일은 머물렀을까? 예, 일주일 조금 넘는데 12박 13일 정도 머물렀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제주도는 무려 3년. 그러니까 그만큼 제주도하고 연관이 더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제주도민들도 잘 모르신 분들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보시고 이 사람이 울릉도하고 관계가 있네. 그것도 아시고 관광 오신 분들도 그것도 느껴보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끝까지 제주의 보탬이 됐던 인물,
제주의 보탬이 됐던 리더로 저는 기억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르 씨는 어떤 생각이 좀 두 드셨을까요? 분 말씀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도 제주에 온 김에 이제 이규현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좀 이제 도움이 되는 보탬이 되는 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리더가 되고 싶다. 리더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두 분께서는 그러면 이규원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인간의 본성을 4단 7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중에 4단이라고 하면 인이예지. 첫째가 어질린. 어질린이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측은지심이라는 거는 공감. 그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공감이에요. 공감. 공감이라는 거는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아플 때, 누가 슬플 때, 누가 괴로울 때 그걸 들어주고 해소를 해주는 겁니다. 자기도 같이 아파주고. 그게 공감인데 정치인이 가장 가져야 하는, 가장 귀하게 삼아야 하는 게 그게 공감인데 이규원은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정치인들이 그걸 좀 배웠으면 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리고 잘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고충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듣기만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규원은 그걸 또 해냈단 말이에요. 예. 저는 이제 이규원 목사의 어떤 그 생애와 이제 업적을 이제 살펴보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정말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꼭 닮았으면 하는 부분은 바로 어떤 무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적인 어떤 자신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제 그 본인의 위치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 그 업무를 해내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울릉도에서도 그리고 제주에서도 가시는 곳 어디에서나 그러한 무사한 정신으로 어떤 정말로 어려웠던 쉽지 않았던 그 19세기 후반이라고 하는 이 격동의 시대를 헤쳐나간 정말 존경할 만한 한 인물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그렇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네, 역사 속 그날처럼 지금 뭐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인데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을 배우는 것도 어쩌면은 역사로부터 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오늘 저는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역사 메이트와 또 오늘 이 자리를 밝혀주신 우리 김미르 아나운서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꼬닥꼬닥 걸어서 제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제주의 역사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